회의실에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가장 복잡한 문제를 딱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사람은 이상하게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확신에 쳐서 말하기보다는 글쎄요,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라거나,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반면에 문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크고 또 가장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의견을 냅니다. 혹시 이런 경험 다들 없으신가요? 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또 가장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이건 뭐 단순히 소심하거나 외향적인 성격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인지 과정에 내장된 이 흥미로운 함정에 대해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회의실의 조용한 천재이거나 혹은 그 사람의 침묵을 오해해 본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요. 이 패턴이 특정 문화나 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인간의 마음이 지식과 불확실성 그리고 자신감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비롯되는 아주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늘수록 자신감도 정비례해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 연구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정반대의 이야기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황당한 범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야겠군요. 이 모든 논의를 촉발시킨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1995년에 메가더 휠러라는 남자가 대낮에 마스크도 없이 은행 두 곳을 털었죠. 그의 비장의 무기가 얼굴에 바른 레몬 주스였습니다. 네, 정말 황당하죠?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레몬 주스가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가 그걸 얼굴에 바르면 자기도 감시 카메라에 안 찍힐 거라고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나중에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아니 나는 주스를 발랐는데 라면서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진심으로 믿었다는 게 더 놀랍네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걸 그냥 특이한 범죄자 이야기로 넘기지 않고 여기서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발견한 거군요. 대체 어떤 점에 주목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이 사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이 안 보일 거라는 확신을 가질 만큼 무지하다면 혹시 다른 분야에서도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즉, 무지가 어떻게 확신을 낳는지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실험을 설계했군요. 어떤 방식이었나요? 맞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논리적 추론, 유머 감각, 문법 같은 몇 가지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에 각자에게 물었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오늘 본 시험에서 상위 몇 % 정도에 속할 것 같나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데요? 먼저 성적이 실제 하위 25%,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그룹은요. 꾸준히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스로를요? 네, 심지어 본인이 상위 30% 안에 들 거라고 확신하는 학생도 있었죠. 이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자신이 얼마나 못했는지를 인지할 메타인지 능력 자체가 부족했던 겁니다. 와, 그게 바로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군요.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더닝과 크루거는 이걸 이중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이중의 저주. 첫 번째 저주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저주는 그 부족함을 깨달을 능력조차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게 바로 회의실에서 가장 목소리 큰 사람의 심리 상태일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쪽, 즉 최고 득점자들은 어땠나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했나요? 그게 또 하나의 반전입니다. 성적이 가장 높았던 상위 25% 그룹은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오히려요? 네, 본인들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거라고 예측했죠. 실제로는 최상위권이었는데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푼 문제가 쉬웠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만큼 풀었을 거라고 잘못 추측한 겁니다. 나한테 쉬우면 남한테도 당연히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네, 심리학자들은 이건 전문가의 맹점 혹은 허위 합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문제의 복잡성을 너무나 잘 알고
그 과정을 수없이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기술이 뭐 특별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정말 흥미롭네요. 더닝크루거 효과가 이 두 극단의 현상을 딱 설명해 주는군요. 그런데 이건 왜 이런 걸까요? 단순히 뭐 겸손함이나 오만함 같은 성격 탓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려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먼의 연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카너먼은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두 개의 엔진, 즉 두 가지 생각의 시스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시스템 1과 시스템 2 말이군요. 맞습니다. 시스템 1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거의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대화하거나 2 더하기 2가 4라는 걸 바로 아는 것처럼요. 네네. 이건 에너지를 거의 안 써요. 문제는 이 시스템 1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빠진 정보는 마음대로 채우고 복잡한 문제에서 단순한 패턴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근거 없는 확신을 주는 주범이죠. 아까 말한 과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상황을 이 시스템 1에 의존해서 처리합니다. 그럼 시스템 2는 정반대겠군요. 일부러 신경 써서 작동시켜야 하는 좀 느리고 힘든 엔진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시스템 2는 느리고 신중하며 분석적입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거나 여러 대안을 비교 평가할 때 쓰이죠. 가정을 의심하고 논리의 오류를 점검하며 반대 증거를 찾습니다. 규칙의 예외를 탐색하죠. 이 과정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잠깐만요. 그럼 그건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스템 2가 유능함의 증거인데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피로감이나 망설임이 오히려 자신감 부족이나 불안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유능해질수록 더 불안해지도록 설계된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유능한 사람들을 유능하게 만드는 바로 그 기술, 즉 시스템 2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그들을 멈추고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이건 결함이 아니라 기능이에요. 그들은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살피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잠재적 위험이나 결과를 생각합니다. 정보의 격차, 논리의 모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분석하죠. 그러니까 더 많은 변수를 볼수록 하나의 정답을 확신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지식의 저주와도 연결돼요. 지식의 저주요? 네. 일단 무언가를 깊이 알게 되면 그것을 몰랐을 때가 어떻는지 상상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만큼 볼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들이 보지 못할 때 오히려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나 라며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의 의심은 인식의 증거인 셈입니다. 인식의 증거다. 상황을 더 정확하고 높은 해상도로 보고 있다는 신호죠. 그렇군요. 이건 단순히 인지적인 과정을 넘어서 감정적으로도 상당한 무게감을 주겠어요.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은 어떨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버전의 나를 기준으로 삼고 위로 비교하죠. 아, 그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최고의 날에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잘할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미래의 나와 경쟁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자신감 없어 보이는 모습이 사실은 내면의 엄격한 규율과 높은 야망의 그림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미 이룬 성과보다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 격차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자료에 언급된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의 관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그는 불안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네, 키르케고르는 불안을 우리가 고쳐야 할 장애나 약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와 가능성을 인식하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봤죠. 그는 가능성의 무게를 느끼는 것 자체가 의식적인 마음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능성의 무게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는 이것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의 현기증. 절벽 끝에 섰을 때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현기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지와 그 각각의 결과가 가진 무게를 깨닫는 순간 느끼는 감정이죠.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은 대안이나 위험을 보지 못하기에 이런 불안을 덜 느낍니다. 그들의 세계는 단순하고 결정은 쉬워 보이니까요. 그렇죠. 반대로 인식이 확장될수록
즉, 더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게 될수록 이 현기증은 더 심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식이 확장될수록 의심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자유가 들이운 필연적인 그림자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죠. 유능함이 의심을 낳고 무지가 확신을 낳는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를 보면 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세상은 이 원리를 거꾸로 보상하는 것 같아요. 사회는 종종 단순한 착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감을 유능함으로 착각해요. 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리더처럼 보이는 거죠. 그가 문제의 깊이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저 확신에 찬 연기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씁쓸한 현실이네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유능하지만 의심을 느끼는 사람이 마냥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결국 그 확신에 찬 사람에게 주도권을 뺏기게 될 텐데요. 여기서 해결책은 자신감 있는 겸손이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겸손이요? 네, 이건 역설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건 의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의심을 잘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신감 있는 겸손.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겸손할 수 있죠?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대한 믿음을 가지되 이게 자신감이죠. 네. 동시에 자신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A가 최선이지만 내가 놓치고 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의견도 들어보죠. 라고 말하는 태도죠. 아,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다음 한 단계를 밟을 만큼의 명확함만으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의심을 성장을 위한 연료로 삼아 더 신중하게 나아가는 힘이죠. 정말 중요한 균형점이네요. 그럼 이 자신감 있는 겸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주 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100번 시뮬레이션 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단계라도 행동으로 옮겨서 현실의 피드백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의심의 안개를 걷어낼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현실에서 얻는 작은 성공이나 실패의 데이터가 그 두려움을 가르고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일단 부딪혀 보라는 거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 올바른 비교 대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이상이나 옆팀의 에이스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죠. 어제의 나와? 네, 어제보다 한 줄의 코드를 더 짰다면, 어제 몰랐던 단어 하나를 더 알게 되었다면 당신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성장은 감정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는 숫자와 결과로 증명되거든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나 자신의 성장 궤적에 집중하는 것. 정말 건강한 관점이네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의식적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분석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시스템 툴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중하게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신중하게요. 하지만 일단 실행 버튼을 누르기로 결정했다면 그때는 시스템 1처럼 단순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아, 계획은 사려 깊은 과학자처럼 실행은 단순한 행동가처럼 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행동에는 복잡성이 아닌 명확성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계획이 섰다면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같은 끝없는 의심은 잠시 멈추고 그저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행동하고 결과를 보고 수정하고 다시 행동하는 거죠. 플랜 두 C 사이클을 빠르게 돌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자주 의심하고 망설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주변 세상보다 더 높은 해상도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 맞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그 단단한 확신은 그들이 충분히 깊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단순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당신의 망설임은 더 많은 가능성과 변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복잡성이죠. 의심은 깊이가 드리운 그림자다. 바로 그렇죠. 결국 진짜 질문은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갈 것인가. 이게 되겠군요. 그것이 성장을 멈춘 사람과 평생 성장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일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모든 역학을 이해한 지금, 앞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의 확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다음에 누군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주장할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볼 조용한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